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오늘 80일간의 투자 일주 29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황 다루고 가치평가 공부하고 그 다음 자기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시황에 대해서는 오늘 전반적으로 살짝 이제 주식시장이 흘러내렸는데 이제 내일 있을 잭슨 홀에 대비해서 그냥 리스크를 조금 줄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어디로 갈지는 아마 잭슨 홀 미팅이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상품들도 전반적으로 큰 움직임 없이 지금 잭슨 홀 미팅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할 이야기는 없고, 이제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프간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 당장 당면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언급을 별로 안 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짝 이야기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아프간 사태가 2018년만 해도 탈레반이 아프간 영토의 4%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참 지난 3년간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태까지 온 여러가지 이유 중 하나는 아프간 정부의 부패겠죠. 군대와 경찰 조직에 만연한 그런 부패, 미군의 무기를 탈레반에 팔아먹었다든지. 근데 그런 부패와 함께 어쨌든 아프간 정부 쪽도 여러가지 진전을 보이고 있긴 했거든요. 그런 정부의 부패 문제가 존재하긴 했으나 그건 명확한 사실이지만, 지금 그런 언론들, 특히 미국 언론이나 아니면 미국 언론을 그대로 베껴오는 한국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프간 정부가 아예 의지가 없었다던가 군대가 완전히 오합지졸이었다던가 하는 거는 지금 조금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철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가 조금 지나치게 과장이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통계적으로 보시면 미국의 어떤 사상자 현황이거든요. 근데 2007년 이후로는 탈레반과의 전투에서 미군보다 아프간 정부군 쪽 사상자들이 훨씬 많아졌고, 특히 2014년 이후로는 미군 사상자가 거의 10명, 20명 정도씩 나오기 시작했죠. 그게 전쟁이 덜해졌다 이런 게 절대로 아니고, 지금 이거는 아프간 정부군 쪽 사상자 집계표인데, 보시면 점점 격화되면서 2017년에는 10,000명씩 죽어나가죠. 이렇게 아프간 정부군 쪽에서 탈레반과의 전투에 있어서 미군에게서 주도권을 가지고 임무 수행을 점점 해왔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2020년 중반, 그러니까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아프간 정부군이 꽤 강하다고 판단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근 1년간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패 문제도 존재하긴 하지만 트럼프와 바이든이 둘 다 연이어서 병크를 저지르면서 미국 쪽에 탓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먼저 트럼프 정부에서는 탈레반과의 철수 협상에서 아프간 정부를 배제해버립니다. 그래서 탈레반이랑 미국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서 미국인의 안전보장을 받는 대신 탈레반 포로 군인 5,000명을 해방하기로 약속하고 아프간 정부에 이걸 일방적으로 통보해요. 석방해 주라고. 근데 미국인 안전보장만 받고 아프간 쪽은 안 해줘요. 이게 애초에 기본적으로 아프간 정부군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조를 하고 독립시켜 준다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약간 동족 산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는 상황인데, 자기네와 상의도 없이 탈레반이랑 협정 맺고 미국인들만 안전보장 받고 아프간 정부군은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라 해버리고, 게다가 아프간 정부군이 데리고 있는 탈레반 포로들 다 석방시켜 줘버리고, 그러고 나서 미국만 쏙 떠나려고 하면은 더 이상 도대체 싸우고 싶을까요? 6.25 전쟁 도중에 갑자기 미군이 북한이랑 중공군이랑 이야기해서 본인들 안전보장 받고 우리한테 잡혀있는 북한군, 중국군 포로 다 풀어줘 버리고 자기네들만 쏙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심지어 6.25 전쟁이야 이데올로기적인 전쟁이기도 했고 서로의 사활을 걸기도 했지만, 아프간 전쟁은 어찌 보면 미국이 빈라덴 잡겠다고 상륙한 다음에 미국의 명분과 국익을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프간 군이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사라지는 것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한 부패 문제 등이랑 엮여서 그냥 와해되어 버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프간 정부와 그런 부패 문제도 있었지만 미국도 거기에 촉매 역할을 했고 잘못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근데 이건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바이든이 바로잡을 기회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는 이에 대해서 트럼프 탓을 하면서 이미 트럼프가 다 약속해버렸으니까 이걸 깨버리면 아프간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그대로 그냥 진행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파리기후 협약이나 이란 핵 협상에서는 트럼프가 했던 걸 다 취소하고 원상복귀했으면서 아프간에서는 뜬금없이 트럼프가 다 약속해놔서 그대로 해야 한다는 어떤 고집을 피우면서 본인의 결정이나 지금 지나치게 졸속적인 처리에 대해서 변명만 일삼고 있죠. 미국이 이제까지 역사상 본인의 어떤 우방국의 동의 없이 적국이랑 협상을 한 전례는 많아요. 근데 이번처럼 미국 자국민의 안전만 보장받고 우방국은 공격해도 된다는 식의 협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건 그냥 전례가 없는 행태거든요. 그럼 이게 단순히
아프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함께 아프간에 주둔했던 36개국들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리더십에 어떤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36개 동맹국들이 본인들에게 아프간이 중요해서 주둔한 게 절대로 아니죠. 미국이 본인들한테 중요하니까 미국 때문에 거기 가서 있었던 건데, 이런 식의 끝맺음을 바이든 정부에서 해버리면은 다음에 미국이 이런 공조를 하자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바이든의 외교 정책의 커다란 기조가 어떤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인데, 탈레반에게 이런 모양새로 굴복해버리면은 이후에 누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 줄까요? 그래서 이번 일은 많은 면에서 바이든 정부가 아프간과 미국 우방국과 미국의 어떤 대외 신뢰도에 치명타를 가한 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어떤 정치 편향이나 제가 읽는 그런 국제 정세나 아니면 외교 잡지들의 어떤 편향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꼭 제 말이 맞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의견이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근데 사실 뭐 저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투자자로서의 관점에서 아프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 아프간 철수가 그 과정이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단순한 어떤 중동의 해프닝이 아니라 미국에게 있어서 20년간 이어진 하나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물론 제가 정의한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예전 국가안보 보좌관 중에 하나였던 벤자민 로즈라는 분의 기고문이 아주 좋아가지고 참고해 보자면은, 정확히 20년 전에 9.11 테러가 일어나고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어떤 테마는 미국의 냉전 이후의 어떤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뭐 각종 이민, 금융, 항공 정책 등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냉전 시대에 미국인들을 단합하게 한 그런 거대한 적인 소련, 그리고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나서의 상실감을 어떻게 부시가 요 테러와의 전쟁을 잘 마사지해가지고 카운터 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내러티브 안에서 다시 미국의 어떤 국가적 정체성을 재정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9.11이라는 어찌 보면 고립된 하나의 사건을 글로벌하면서 다세대적인 그런 전쟁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면서 많은 부작용도 생겨요. 1차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대테러라는 명분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권력을 확대 해석하고 남용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어떤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인 오시 마무루가 만든 기동경찰 패트레이버 극장판 2편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극장판인데, 나중에 어떤 전후 일본과 미국의 관계, 그 다음 그 사회 정치적 컨텍스트에 관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번 다뤄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배경들이 현재의 어떤 일본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식이랑 완전히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잠시 샜는데, 그런 9.11을 명분 삼아서 국내적인 권력 남용뿐만 아니라 아프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도 단순히 그런 알카에다를 축출하는 걸 훨씬 넘어서게 되었죠. 그래서 이 벤자민 로즈라는 분은 포스트 9.11 시대에서 이러한 대외적인 강경 기조와 그런 조성되는 여론, 그리고 그에 따른 대중들의 감정은 점점 고조되었는데, 부시가 그렇게 약속했던 승리들이 하나도 달성되지 못하고 연이은 그런 대외적인 실패만 거듭나게 되니까 이런 분노가 점점 대내적으로 외국인 혐오와 공포로 이어졌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가지고 립 서비스를 제공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까지 이어졌다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아프간 철수 결정은 군비 문제나 아프간 지도부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9.11 테러 이후에 20년간 이어진 그런 포스트 9.11 시대의 종막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레토릭, 그런 내러티브는 이미 소비할 대로 다 소비해서 명분도 없을 뿐더러,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상대가 누군지도 애매모호한 그런 테러와의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명확한 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고문은 뭐 그 정도로 끝나는데,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아프간 사태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이제 한 시대의 막이 내리는구나. 그럼 다음은 과연 무엇일까? 미국의 국가적인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 사용할 다음 목표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소련이었고, 일본을 좀 이용하려다가 너무 금방 무너졌고, 9.11 이후로는 테러와의 전쟁이었고, 이제 2022년부터는 중국과의 신냉전이 서서히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그래도 트럼프 시기에는 중국과의 대치가 협력 관계 하에서 무역 전쟁의 양상을 보였는데, 이제는 중국 공산당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잠재적인 위협국, 가상 적국으로 규정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체성을 위해서 협력 관계 하의 경쟁국이랑 어떤 잠재적인 위협 대상이랑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민간 기업들에 있어서. 전자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들이 잘 눈치 싸움하면서 양쪽에 걸칠 수 있었는데,
있는데 후자에서는 더 이상 그게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러한 제반 준비들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지금 거대한 인프라 정책도 사실상 중국의 그런 국가 주도 하자본주의와의 경쟁에 많은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중국식 모델이 너무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니까 어떤 이 인프라 정책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하의 그런 자본주의의 우수성도 재확인하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역 면에서도 바이든의 백악관은 지금 여러 수출입 규제 면에서 미국 산업들한테 점점 특혜를 주고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들을 분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죠. 그리고 군사적인 면에서도 점점 중국 인민군과의 대치로 예산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피보팅하면서 대만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인권 문제도 서서히 건드리기 시작했죠. 뭐 위구르 아님 홍콩 문제. 그래서 아프간 문제가 일단락 나고 코로나 사태도 진정이 되고 내년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되면서 경제 회복 수습 바쁜 게 끝나면은 2023년 정도부터는 전반적으로 미중 신냉전 체제로 이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추측인데 타이밍상 2024년이 미국 대선이니까 2023년부터 미중 갈등을 좀 격화시키면서 재선의 그 레토릭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해보는데요. 그건 뭐 지금 3년 남았으니까 좀 먼 얘기긴 하고 어쨌든 오늘은 아프간 전쟁에 대해서 조금 뷰를 공유해 봤습니다. 뭐 정치 문제니까 저희 편향성에 대해서는 좀 감안하셔가지고 보정을 하셔서 들으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가치평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3장 내재 가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4일에 걸쳐서 어떤 회계의 기초를 잠시 다뤘고, 이번에는 내재 가치 구하는 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가치란 무엇일까요? 많은 주린이 분들이 어떤 기업 가치라고 하면은 주식 가치와 동일시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가총액이 기업 가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엄밀히 말해서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주식의 가치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억의 자본 999억의 부채로 이루어진 회사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회사의 주식 가치는 1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기업 가치도 1억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기업 가치는 enterprise value라고 하고 자기 자본 가치, 주식 가치는 equity value라고 하는데, 이 equity value는 주주들의 주식이 가지는 가치고요. 여기 전자의 기업 가치는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가지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가치에 부채를 더해주면은 기업 가치가 대충 됩니다. 지금 직관적으로 약간 헷갈리시죠? 왜 기업 가치에 부채를 더하냐? 부채는 나쁜 건데.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그때 예제로 나왔던 왜 P 레이시오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가, 그 문제로 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제시하고 제가 3장에서 다루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떡밥을 좀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토끼 인형 제조 회사였고, 요렇게 똑같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회사 A는 자본금 100억으로 시작을 해서 자산을 100을 사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B 회사는 자본금 20억으로 시작해서 빚을 80억을 내가지고 100억짜리 자산을 사서 똑같이 이제 공장을 돌려서 판매를 하고 하죠. 근데 두 회사가 동일한 매출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어떤 원가 비용이 들고 연구비, 판매비 다 동일합니다. 거기다가 동일한 감가상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자 비용과 법인세 이전의 그런 수익으로 10억을 동일하게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A, B 둘 다 세율이 20%고 B의 80억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2.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A의 순수익은 이 10억에서 이제 세금을 빼면은 8억이 남죠. 다음 B의 순수익은 10억에서 이제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2.5%니까 80억에 2.5% 하면 2억 정도 되죠. 그럼 10억에서 이자 2억을 빼면 8억이 되죠. 그 8억에 대해서 세율 20%를 적용하면은 세금은 1.6억을 내고, 그러면 10억에서 이자 세금 해서 3.6억 빼면은 6.4억의 순수익이 납니다. 그럼 이 업계의 전반적인 P 레이시오가 20이라면은 A는 순수익 8억에다가 20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160억이 되는 것이고, B 같은 경우에는 6.4억에다 20억 곱하면 128억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A는 자본금을 100억을 내고 시가총액이 160억이 됐는데, B는 자본금을 20억만 냈는데 요 20억의 주식에 대한 시가총액이 128억이나 되죠. 이게 되게 언밸런스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조달 구조가 다른 이런 두 회사에 이렇게 P 레이시오를 그냥 나이브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이렇게 자본 조달 구조가 다른 두 회사에는 무엇을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은 이제 기업 가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업 가치라는 것은 이 자본이랑 부채를 더하고서 현금을 뺀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
현금 외 자산, 요 90억인 거죠. 아니 주주들의 가치가 20억인 건 알겠는데 왜 여기다 부채를 더하고 또 왜 현금을 뺄까요? 부채는 일단 왜 더하냐면은 직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EV라는 수치, 기업 가치라는 수치는 만약에 외부인이 이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려고 할 때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한테 20억을 주고 그래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다음 채권자에게도 80억을 돌려줘야지 완전히 이 기업이 내 소유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노는 현금이 있으면은 이 회사 인수에 드는 돈은 이렇게 100억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주식 인수하고 부채 갚아주고 현금이 10억 남으니까 사실상 90억이 드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설명해 보자면은 요 자산들이 사실상 어떤 기업의 가치, 영업 관련한 가치인데 요 중에서 노는 현금은 그런 영업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요게 이제 기업 가치다. 요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본 플러스 부채 마이너스 현금이 기업 가치다. 그래서 요 자본 부분은 이제 상장된 회사인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시장 가격을 알 수 있으니까 시장 가격으로 자본이랑 뭐 부채도 채권을 시장가 써가지고 요거를 시장가 EV를 측정해서 회사가 EV 나누기 EBITDA라는 비율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EBITDA 대신에 영업이익을 쓰기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수치는 뭐 EV 나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몇 배로 지금 기업 가치가 형성되어 있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치도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요 수치가 업계가 전부 다 10 정도 있는데 만약에 요 회사는 6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기업 가치고요. 그래서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책에서 설명하는 내재 가치를 구하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가치를 구하고 여기서 부채를 차감해가지고 자기 자본 그러니까 equity 그러니까 주주들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자기 자본의 가치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인데 기업으로의 현금 흐름에서 부채 쪽으로 넘어가는 비용을 뺍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주는 현금 흐름 빼고 주주에게 오는 현금 흐름만을 구한 다음에 그 회사의 어떤 리스크를 감안해서 그런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어떤 자기 자본의 가치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가치 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어느 방법을 쓰든 비슷하게 주가가 산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 측정을 위해서는 네 가지 변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미래의 현금 흐름, 두 번째는 위험. 위험이 왜 필요할까요? 당연히 위험한 사업일수록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불확실성도 많으니까 할인을 많이 해서 현재 가치를 낮춰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변수는 위험, 세 번째는 성장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나 그 기업 자체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그 다음 네 번째는 연구 가치. 이 연구 가치는 한글 용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영어로는 터미널 밸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현금 흐름을 추정 가능한 기간을 넘어서는 기간들을 전부 다 합산한 어떤 수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애플의 어떤 내재 가치를 측정해 본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들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데 미래에 몇 년을 보느냐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나 어떤 가치 평가에서 기본적인 가정은 이 회사 영속할 거라는 가정이에요. 뭐 5년만 비즈니스하고 치운다 이게 아니고 영원히 어쨌든 기업을 할 것이다. 요 가정하에 어떤 회계나 가치평가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제가 뭐 수백 년 후의 현금 흐름까지 1년 1년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정 가능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5년 후까지는 매년 현금 흐름을 1년 1년 뭐 어느 정도 성장률로 가겠다 그렇게 가정을 하는데 그 추정 가능한 기간을 넘어서는 뭐 5년을 하면 6년 차부터 아니면 10년을 추정한다면 11년 차부터 그 이후의 어떤 가치들은 그냥 뭐 국가의 경쟁 성장률과 비슷하게 성장한다고 가정한 다음에 어떤 하나의 수치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래서 그 마지막 값을 터미널 밸류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성장률을 고려한 현금 흐름, 그 다음 연구 가치를 구한 다음에 위험도에 따라서 그것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더한 것이 어떤 내재 가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의 인트로 부분을 했는데 앞으로 4일에 걸쳐서 이 변수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평가 공부였고요. 그래서 세 번째 파트 자기관리는 오늘 명상을 하고 어제 말씀드린 그런 유산소 운동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조깅은 하지 않고 로잉머신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해보니까 이전에 뭐 감사한 이야기 하나씩 하기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 까먹어버려가지고 오늘도 감사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 오늘은 이제 주말간 다녀갔던
갔던 그런 동생들한테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박사 도중이라서 바쁘고 경제적 형편에서 이제 비행기 값도 부담스러웠을 건데 이렇게 멀리 찾아와주고 또 서로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뭐 그런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가족 외에는 만나는 그런 횟수가 굉장히 적어져가지고 어떤 그런 교류할 기회가 되게 적어졌는데 그렇게 뭐 1, 2년에 한 번이라도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29일차 해봤고요. 한국은 이제 아침 시간일 텐데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위의 분들 전화로라도 연락을 하고 교류가 있으시면은 그래도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종종 교류하면서 지내면 모두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